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선택 앞에 서 있나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인연을 맺고 또 헤어지는 그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과 가까워질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 거리를 둘 것인가? 하지만 선택은 항상 정확하지 않죠. 우리의 마음은 친절한 사람에게 금세 열리고 상냥한 말에 쉽게 무너지고 겉으로만 좋은 사람을 깊이 믿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속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선 그런 선택 하나로 고통을 시작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선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독한 사람. 처음엔 다정했지만 결국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빼앗기는 건 단순한 감정이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인간관계, 심지어는 평생의 인연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사람을 만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딱 5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3가지는 반드시 있는지를 보고 2가지는 없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이 기준만 제대로 잡고 보면 겉모습이나 말투에 속을 일이 없습니다. 오래전 제게 상담을 받으러 왔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직장 내 팀장이었는데 늘 부하 직원들과 싸우고 좋은 사람을 곁에 두지도 못하고 항상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힘들어하던 분이었죠. 그분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 다 착해 보였어요. 잘 웃고 말도 잘하고 예의도 있고. 근데 시간이 갈수록 어떤 사람은 나를 이용하려 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질투하더라고요. 나는 그걸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저는 조용히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분들 처음부터 배려하는 모습이 있었나요? 그 질문 하나에 그분은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없었네요. 제가 먼저 다 맞췄어요. 제가 먼저 다 이해했고요. 우리는 보통 있는 것보다 없는 걸 잘 봐야 합니다. 없다는 건 그 사람의 본성에서 아직 나오지 않은 부분이니까요. 그게 없다는 건 그게 본성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오늘 이 방송이 끝날 무렵엔 여러분도 누군가를 볼 때 이 5가지 기준으로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이번에는 그 첫 번째 기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을 볼 땐 무엇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그 첫 번째는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말투가 달라지는 사람, 주차장에서 관리인에게 불친절한 사람, 이런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누구보다 점잖고 매너 있게 행동하던 사람이 자신보다 약하다고 느끼는 사람 앞에선 얼굴이 확 바뀌는 걸 보면 참 씁쓸해집니다. 한 번은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모임의 주최자였는데 모임 초반엔 모든 사람들에게 다정하고 배려 깊은 말투를 썼습니다. 하지만 막내가 물을 늦게 가져다 주자 그 자리에서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 라며 쏘아붙였죠.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사람은 자신보다 약하다고 느끼는 존재 앞에서 가장 본성에 가까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게 고스란히 나타나는 순간이 바로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행동에서 나옵니다.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부모님께 어떻게 하는가 보다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십시오. 정말 인격이 된 사람은 자신보다 아래라 여겨지는 사람일지라도 동등하게 대하려는 태도를 가집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평생 곁에 두어도 좋은 인연입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대할 때 쟤는 나보다 못하잖아. 이런 식의 말이나 행동이 보인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상처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 여러분에게는 친절했지만 주변에 누군가에게 퉁명스럽거나 무례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다시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 친절은 진짜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한 껍데기일 수 있습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사람의 도덕성은 그가 어떻게 강자에게 행동하느냐가 아니라 약자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로 판단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말입니다. 강자 앞에서 점잖은 사람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는 사람에게 존중을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인품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과의 인연은 절대 나를 원수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할수록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주죠. 이번에는 사람을 볼 때 꼭 있어야 할 두 번째 조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책임지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바로 책임지는 태도입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탓을 남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작은 실수라도 스스로 감당하려 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 해결하려 애를 씁니다. 그런데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은 늘 핑계를 댑니다. 그건 내가 하려던 게 아니었어. 나는 몰랐어. 너무 바빴어.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살며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피해자라고 주장하죠. 이런 사람 옆에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대신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기고 심지어 내가 대신 사과해야 하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어느 직장인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35살 직장인 김대현 씨는 업무 중간에 실수가 있었는데 그 일을 함께하던 후배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며 발을 뺍니다. 오히려 대현 씨에게 선배가 제대로 확인했어야죠 라고 말하며 책임을 넘기죠. 대현 씨는 그때 느꼈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믿고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후부터는 작은 일이라도 그 후배에게 맡기지 않았고 같은 부서에 있어도 언제든 거리 둘 준비를 했다고 하죠.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느 순간 원수가 되어버리기도 쉽습니다. 자신의 실수는 외면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끌어와 공격하려 하니까요. 책임지는 사람은 다릅니다. 실수했을 때는 내가 잘못했어라고 말할 줄 알고 누군가 잘못해도 내가 같이 했으니까 내가 책임질게라며 덮어주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어떤 공동체든 신뢰를 쌓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회사 안에서도, 심지어 처음 만난 사람 사이에서도 금세 든든한 사람이 됩니다. 고전 중 논어를 보면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오를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 진짜 잘못이다. 책임지는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는 결국 주변 사람들까지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은 지금 책임지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작은 일에도 발을 빼는 사람들 속에서 늘 조심하고 계신가요? 만약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인연은 언젠가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고 심지어 감정적으로 손해를 주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 이 조건 역시 평생 곁에 둘 수 있는 인연을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세 번째 조건.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태도입니다. 바로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인가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승진하거나 좋은 배우자를 만나거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붙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진심으로 웃으며 축하해준 기억이 있으신가요?
혹은 그런 말을 듣고 마음이 불편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이 기준은 사람의 그릇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본성이 착한 사람과 표정만 착한 사람을 구별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죠.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이정민 씨는 아파트 옆집 아주머니와 꽤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서로 반찬도 나눠 먹고 아이들도 자주 함께 놀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정민 씨 아들이 서울의 한명문대에 합격하게 되었고 기쁜 마음에 옆집 아주머니에게 먼저 알렸습니다. 아들 대학 붙었어요. 서울에 있는 그 학교요. 그랬더니 돌아온 말은 이랬습니다. 아휴, 요즘은 그 학교도 예전 같지 않다던데? 애가 학원 다니더니 결국 됐네. 우리 애는 학원 하나 안 보내서.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정민 씨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내 기쁨을 기쁨으로 보지 못하는구나. 그날 이후 정민 씨는 더는 그 아주머니와 가까이 지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인사하고 웃지만 마음은 이미 멀어진 거지요. 이런 경험 여러분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타인의 기쁨 앞에서 얼굴은 웃고 있지만 눈빛은 흔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 언젠가 내 기쁨에도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시기, 질투. 이 두 가지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독이 됩니다. 특히 평생 인연이 될 사람이라면 내가 잘 되었을 때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이길 바라야 합니다. 내가 아플 때만 위로해주는 사람 말고 내가 잘 될 때 그 기쁨을 더 크게 키워주는 사람.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시기는 인간의 감정 중 가장 부끄러운 감정이며 그 감정을 품는 순간 타인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파괴하기 시작한다. 시기와 질투는 결국 상대를 미워하게 만들고 나 자신도 초라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은 늘 축복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내 삶도 더 건강해지고 따뜻해집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기쁨을 함께 웃어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 기쁨을 비교의 잣대로 삼고 속으로는 불편해하는 사람인가요? 이 조건은 평생 인연을 볼 때 절대 빼놓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조건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멀리해야 할 두 가지 조건 중 첫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춰야 할 조건. 그건 바로 여러분의 소득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그 자체가 사람의 인품이나 가치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누군가가 돈을 많이 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때론 시기하거나 심지어 멀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솔직한 감정이고 또한 인간관계의 미묘한 지점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인연으로 삼고 싶은 사람 앞이라면 굳이 수입을 먼저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태도나 성품, 그리고 내게 보여주는 배려를 먼저 보세요. 그래야 진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조용한 성격의 김성우 씨는 동기들과 비교해 일도 잘하고 성과도 꾸준히 내는 직원이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 자랑을 하거나 야근을 티내지 않았기에 그의 능력을 알아보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어느 날 성우 씨는 회식 자리에서 술김에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아, 이번에 보너스 좀 나왔네요. 지난달에도 프리랜서 일 하나 따서 생각보다 수입이 괜찮았어요. 그 순간부터 같은 부서 동기들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걔는 돈 욕심 많아 보여. 그러니까 항상 혼자 다 해먹으려고 하지. 심지어 회사 내에서 작은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이상한 경쟁 구도까지 생겼습니다.
그저 성실히 일했던 성우 씨였지만 돈을 많이 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관계는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돈 이야기를 꺼낸 것이 굳이 나쁜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그 결과는 그리 유쾌하지 않았죠. 여러분, 진짜 좋은 인연은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해야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면 그건 인연이 아니라 이해관계입니다. 고전 논어에서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는 말하지 않아야 부유하고 덕은 드러나지 않아야 덕이 깊다. 자랑할수록 불편한 시선을 받고 드러낼수록 시기를 받습니다. 평생 인연을 만들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여러분의 따뜻함과 진심이지 재산이나 직업이 아닙니다. 그래야 상대도 여러분을 사람 자체로 바라보게 되고 진심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감춰야 할 조건, 사람이 쉽게 질투하게 되는 아주 흔하지만 위험한 지점, 자식 자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감춰야 할 조건, 그건 바로 여러분의 자식 자랑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심지어 결혼을 잘했든 못했든 부모 입장에서는 언제나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 100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자식 자랑이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평생 인연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사람마다 자녀의 상황은 다릅니다. 어떤 이는 공부를 잘해도 사회생활에 서툴 수 있고 어떤 이는 일찍 결혼을 했지만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내 자식이 얼마나 잘났는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판사인데요. 우리 딸은 외국계 다녀요. 이번에 사위가 벤츠 뽑았대요. 이 말이 자랑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의 삶과 비교되어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식 자랑이 모두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시기를 유발할 만큼 자주 하거나 과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게 한 아주머니가 상담을 오셨습니다. 이웃들과의 관계가 어색해지고 있다고 하셨죠. 처음엔 다들 친하게 지냈는데 요즘은 아무도 전화를 안 받고 모임에서도 본인만 빼고 따로 약속을 잡더랍니다. 그분은 원인을 몰라 몹시 억울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분이 평소 어떤 이야기를 자주 하셨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휴, 우리 아들 내외는 여행도 자주 가고 명절에도 늘 부모 챙겨요. 우리 딸은 매달 용돈을 100만 원이나 줘요.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더군요. 그분은 자녀 자랑이 잘못이라고는 생각 못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듣는 사람에게는 나는 그런 대접 못 받는데 라는 상실감과 부러움, 그리고 소외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걸 전혀 모르셨던 겁니다. 여러분, 평생 인연은 같이 나누는 기쁨도 중요하지만 같이 견디는 아픔이 있어야 진짜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아픔을 모르면서 나의 자랑만 한다면 그 인연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고전 책은담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군자는 자랑을 절제하고 소인은 자랑을 내세운다. 진정한 지혜는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상대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식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면 말로 자랑하기보다 여러분의 인품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감춰야 할 조건, 그건 다름 아닌 여러분이 겪은 극복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때론 감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감춰야 할 조건,
그건 바로 여러분이 겪은 극복 이야기입니다. 이 말에 의아해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려운 시절을 버티고 가난에서 벗어나 성공을 일궈낸 이야기, 병을 이겨내고 다시 살아낸 이야기, 얼핏 보기엔 감동적이고 누구나 박수 쳐줄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극복 이야기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 상대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론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친해지고 싶은 인연에게 이야기의 흐름이나 공감 없이 갑자기 자신의 아픈 과거를 설명하듯 들려주는 경우,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감탄하기보다 이야기를 왜 하지? 왜 나한테 굳이? 하는 경계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관계에는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좀 더 가까워지고 서로의 신뢰가 쌓인 후에 조심스럽게 꺼내야 비로소 감동이 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저 예전엔 암이었는데 이겨냈어요. 가정 형편이 정말 나빴어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상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게 되죠. 또 한편으로는 극복했다는 말이 아직 그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간접적인 자기 탓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나도 힘들었지만 해냈어.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어. 이 말은 결국 너는 왜 못했냐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아꼈던 말이 오히려 상대에게 벽을 만들고 거리감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느 모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로 오랜만에 만난 중학교 동창들. 한 친구가 갑자기 말합니다. 나는 예전에 빚도 많고 남편도 사고로 떠났는데 지금은 이렇게 살아.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말없이 일어나 화장실로 가버렸습니다. 왜일까요? 그 친구는 지금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고 그 극복한 이야기가 자신을 더 외롭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려는 사람, 말하기보다는 듣는 사람이 결국 좋은 인연을 맺게 됩니다. 진짜 평생 인연은 나를 알아주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알아주려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맹자에는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일 줄 아는 자가 참된 군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고생을 앞세우기보다는 상대의 오늘을 먼저 바라보는 마음. 그런 사람에게 누구든 인연이 되고 싶어집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말해야 할 2가지, 감춰야 할 3가지를 총정리하며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방송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생 인연을 만들고 싶다면 2가지는 반드시 드러내고 3가지는 조심스럽게 감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드러내야 할 2가지는 겸손과 진심이었습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상대를 높여주는 힘입니다. 진심은 말로가 아니라 태도와 표현으로 전달될 때 비로소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2가지는 사람 사이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겸손과 진심은 여러분의 매력을 배가시키고 상대를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감춰야 할 3가지. 첫째는 여러분이 가진 재산과 사회적 지위. 이야기하지 않아도 행동과 태도에서 충분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과시할수록 경계와 시기를 불러오기 쉬운 부분이기에 자연스럽게 감추는 것이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자녀 자랑. 이건 부모의 기쁨이자 자랑이지만 상대에게는 때로 상실감이 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셋째는 여러분이 겪은 극복 이야기.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 감동은 상대가 충분히 준비됐을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위로가 아닌 부담과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건 무엇을 드러내고 감추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말하는가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상대를 생각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지닌다면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을 느낍니다. 진짜 인연은 조건이 아니라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배려로 완성됩니다. 우리가 평생 인연을 원한다면 그 인연은 기다린다고 오지 않습니다. 스스로 준비되어 있어야 그 인연이 곁에 머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강조드린 두 가지, 겸손과 진심, 그리고 감춰야 할 세 가지, 자랑, 비교, 그리고 극복의 말. 이 다섯 가지가 바로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바꿔줄 작지만 강력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첫째, 겸손은 사람을 편하게 해줍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도 많은 것을 이뤘더라도 고개를 낮출 줄 아는 사람 앞에서는 누구든 마음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진심은 말보다 눈빛, 태도, 그리고 기다림에서 나옵니다. 진심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준비됐을 때 내 마음을 알아주리라는 믿음이 진짜 진심입니다. 그리고 감춰야 할 것. 첫 번째, 자랑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사람은 느낌으로 압니다. 자랑은 인연을 자르지만 침묵은 인연을 살립니다. 두 번째, 비교입니다. 누구보다 앞서 있다는 말은 누군가에겐 뒤처졌다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비교는 서로를 나누고 선 긋게 만듭니다. 같이 가려면 우리는 함께 걷는다는 마음이 먼저여야 합니다. 세 번째, 극복한 아픔입니다. 감동의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 꺼내면 상처로 남습니다. 여러분이 이겨낸 것보다 지금도 그걸 견디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드러낼 것과 감출 것, 그 경계를 아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편안한 사람으로 남습니다. 관계를 편하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평생 곁에 머물고 싶어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연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짜 인연은 잘난 사람 곁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따뜻한 사람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책은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상이 화려하면 사람이 꺼리고 말이 지나치면 덕을 잃는다. 말을 아끼고 마음을 내보이며 진심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결국 인생의 동반자를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 편안하게, 더 깊이 있게, 더 오래 이어지게 만드는 한 줄기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방송에서 떠오른 인연이 있으신가요? 한 번쯤 연락하고 싶어졌거나 반대로 이제는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그 이야기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 방송은 여러분 곁에 마음 한 자락이 되고 싶습니다. 다음에도 감동과 위로, 그리고 따뜻한 깨달음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